오늘은 백패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장비를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백패킹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니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은 경량의 BPL 백패커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경량 장비들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미 좋은 유튜버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패킹을 하려면 우선 배낭이 있어야겠죠. 배낭은 1kg 미만의 경량 배낭부터 3kg 이상의 무거운 배낭도 있습니다. 또한 40리터에서 100리터 이상의 용량까지 짐을 꾸리는 습관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배낭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배낭이 자신에게 잘 맞는가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 매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직 배낭이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아웃도어 매장에 방문하여 직접 매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경량 배낭보다는 무게가 좀 있더라도 튼튼한 배낭을 선호하는데요. 보통 동계 백패킹 시에는 60리터에서 80리터 사이의 배낭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미스테리 렌치 테라플레인 82리터 배낭에 짐을 꾸리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브랜드의 배낭이든 간에 중요 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시고 짐을 꾸리시면 모두 적용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배낭에 들어갈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라입니다. 챙겨가야 할 리스트를 미리 꼼꼼히 작성해 두시면 갈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겠죠. 또 중요 물품들을 빠뜨릴 확률이 적을 테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사용해야 할 물건들을 구분해 놓아라입니다. 이 말은 동계 백패킹뿐만이 아니라 늘 통용되는 말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제 배낭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배낭은 크게 5개의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낭의 가장 위쪽에는 헤드 포켓이 2개 있고 배낭 겉면에는 11자형 포켓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 양 옆에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배낭 가장 아래 부분에도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켓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배낭 속을 열지 않아도 물건들을 바로 꺼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포켓들에는 바로 꺼냈을 수 있는 장비들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드 포켓 가장 윗부분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우모복이나 보온 자켓을 넣어 놓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또 다른 포켓에는 텐트를 칠 때 바닥에 까는 그라운드 시트를 넣어두고요. 사이드 포켓에는 물이나 작업용 장갑, 그리고 배낭 하단의 포켓에는 텐트를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배낭 외부의 포켓들을 이용하면 배낭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빠르게 해당 물품들을 꺼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배낭의 앞쪽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배낭 어깨 부분에 온도계를 달아둡니다. 온도계를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배낭 안에 넣어두면 정확한 온도 파악이 안 되겠죠. 또한 허리에는 작은 파우치를 장착하여 행동식을 넣어둡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물건들은 가장 꺼내기 쉬운 위치에 보관해 두어라. 배낭을 꾸릴 때 중요한 점 3번째는 배낭의 무게중심을 중간에 두어라입니다. 일반적인 배낭 패킹은 배낭 하단에 가벼운 물건을 넣고 점차적으로 무거운 것을 넣어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서 걸어다닐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역시나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혀있는 물품 리스트들이 배낭 안에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배낭 가장 하단에는 물건들 중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포단과 용변 패드를 넣어놓습니다. 그 위에는 갈아입을 옷과 양말, 그리고 수건을 넣고요. 그 위에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에어매트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제 물품 중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침낭을 넣어두고요. 그 위에는 잡다한 물건들을 담아놓은 미니 파우치와 도시락을 넣어둡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무거운 물건을 배낭 중심에 넣어두려고 신경을 쓴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계 백패킹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날처럼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스프레이 체인이라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등산도 마찬가지지만 백패킹 역시 아이젠과 스패츠는 필수입니다. 스패츠는 각반 또는 게이터라고 불리는데요. 길이 40cm 이상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젠은 해외 브랜드의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인 라이프 스포츠나 스노우라인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키나 잠발란에서 판매하는 아이젠의 OEM 생산 회사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소모품이니 망가지면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낭 커버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복이 대체로 화려한 색상이 많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등산객이나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멧돼지로 착각하여 사냥총에 맞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배낭 커버가 비와 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날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다가 나중에는 허리 정도의 높이까지 눈이 쌓였는데요. 이 정도의 눈밭은 러셀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 등산로를 걷는 것보다는 체력 소모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악산과 같이 겨울철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산은 산악 제설반 분들이 일일이 러셀로 제설 작업을 하여 일반 등산객들이 다니기 좋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늘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위치에 텐트를 피칭하고 야영을 할 계획입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라 바닥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산 능선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아 아늑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질 때 주의하실 점은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며 다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내린 눈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빠져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배낭 꾸리기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닥에 깔 그라운드 시트는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배낭의 상단 포켓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약 배낭 안쪽에 넣어두었다면 배낭 전체를 뒤집어 까야 했겠죠. 눈 위에 텐트를 피칭하기 위해서는 눈삽이 필수입니다. 이 눈삽은 4년 전쯤에 쿠팡에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비싼 해외 브랜드의 삽과 비교해보아도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무게는 600g에 총 길이가 80cm 정도 됩니다. 눈이 많이 온 날에 동계 백패킹 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니 한 번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을 파도 계속 쌓이네요. 이날 가져간 텐트의 바닥 면적은 213 곱하기 132입니다. 텐트를 피칭할 공간을 고려하여 대략 세로 3m, 가로 2m 정도 눈을 파냈고 전체적으로 지형이 기울어져 있어서 눈을 다져가며 평탄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도 강력 추천합니다. 서바이벌 기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생존 담요 겸 그라운드 시트인데요. 세로 210, 가로 150cm의 크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텐트 아래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줌으로써 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을 1차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고 냉기 차단과 눈으로 인해 텐트가 젖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격도 12,000원이기에 가성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갑은 운행용 장갑과 작업용 장갑으로 나눠 사용하는데요. 겨울철 장갑은 부피가 꽤 커서 텐트 피칭이나 잡다한 일을 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러한 막장갑은 매우 유용한데요. 장갑에 PU 코팅이 되어 있어 방수가 잘 되고 가격도 3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터치도 돼서 아주 좋습니다. 백패킹이나 등산 시에 중복으로 2개씩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헤드랜턴입니다. 저는 메인으로 레드랜서의 MH4를 자주 사용하는데 밝기도 400루멘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옷이나 모자 등에 끼워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브로 갖고 다니는 헤드랜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패칠의 E 라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패칠의 E 라이트는 50루멘으로 밝지는 않습니다만 서브용으로는 괜찮습니다. 라이트는 백색, 적색, 그리고 스트로브 기능이 있어서
멀리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데 유리하며 방수가 되는 이러한 케이스의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이 부분에 휘슬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배터리는 CR2032 2개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10년간 보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아주 오래전에 2만원에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4만원으로 올랐네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려서 텐트 입구까지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삽질을 1시간 정도 더 했네요. 나름 준비성이 철저한 저지만 준비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네요. 바로 충전 케이블인데요. 보조 배터리는 가득 충전을 해왔지만 충전 케이블이 망가져 결국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등산이나 백패킹, 그리고 생존 상황 시에 휴대폰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분의 충전 케이블을 젖지 않도록 잘 패킹하여 추가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야영 시에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결로 현상입니다. 결로는 실내 온도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날 때 쉽게 생깁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이나 몸에서 발생되는 땀이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발생된 수증기가 텐트 안쪽에 붙어 물이 되어 흐르는 현상을 결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싱글월 텐트보다는 더블월 텐트가 결로 발생이 적고 벤틀레이션을 잘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 결로 발생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결로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냥 이 또한 동계 백패킹의 일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 텐트는 더블월 텐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기에도 결로가 엄청 심하죠. 사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러 결로가 많이 발생되도록 텐트를 피칭하였습니다. 더블월 텐트가 결로 발생이 적은 이유는 이너 텐트와 플라이의 간격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너 텐트와 플라이를 딱 겹쳐지게, 그러니까 마치 싱글 텐트처럼 피칭을 하였기 때문에 결로가 매우 심해진 겁니다. 사실 이렇게 피칭하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올바른 텐트 피칭과 벤틀레이션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이날 착용한 의상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입는 이너는 보온성이 좋은 메리노울을 입었고 그 위에는 통기성이 우수한 폴리스를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폴라텍의 하이로프트 원단과 비슷한 가성비 플리스 집업을 입었는데요. 블랙야크의 2월 상품으로 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겉옷으로는 아크테릭스 아톰 LT를 입었습니다. 이 옷은 구매한 지 10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비싸긴 하지만 돈값을 제대로 하는 정말 좋은 옷이라고 봅니다. 하의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로 헬리콘텍스의 레벨 2 제품을 입었는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격자 패턴의 그리드 플리스로 제작이 되어 보온성이 높습니다. 그 위에는 나이키의 플리스 팬츠를 입었는데요. 우모복보다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원단 특성상 보온력이 좋고 세탁도 쉽기 때문에 저는 우모복보다는 더욱 선호하는 바지입니다. 동계 백패킹 시에는 텐트와 매트, 그리고 침낭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 중요도를 따지자면 침낭과 매트가 동급으로 중요하며 텐트의 중요도는 침낭과 매트보다는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구매 계획을 세울 때 매트와 침낭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죠. 지갑 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R밸류 7 이상의 좋은 매트를 사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미군 매트와 C2 서밋의 보급형 매트를 조합하여 4계절 내내 사용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미군 매트나 서머레스트의 G라이트 소울 매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C2 서밋 매트와 발포 매트를 조합하여 함께 사용합니다. 바닥 상황이 좋지 않은 요철 지역에서 비박을 할 경우 에어 매트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겨울 왕국에 온 것 같네요. 눈이 밤새도록 많이 내려서 70cm 정도가 쌓였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위치에 텐트를 피칭했기 때문에 너무 포근하고 조용하게 잘 잤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에서 화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의도치 않게 저체온증이 시작돼서 빠르게 텐트 안의 온도를 높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니 스토브와 이소가스 230g짜리를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비상용으로 가성비 스토브를 하나 더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에는 생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텐트 해체는 설치 과정의 역순이라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그냥 배낭에 구겨 넣으시고 집에 가서 말리셔야 합니다. 텐트를 철거하고 옆을 보니 설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쌓인 눈으로는 설동 구축이 어렵긴 합니다. 눈을 이용해 쉘터를 구축하는 종류는 설동, 이글루, 그리고 돔 형태의 퀸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설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릴 건데요. 설동은 텐트나 쉘터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드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어렵고, 또 쌓여있는 눈의 성질이 잘 굳지 않는 분설이라던가 혹은 반대로 너무 딱딱하게 얼어붙은 크러스트 상태라면 눈을 파내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설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 눈이 쌓여있는 경사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완성한 후에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T자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T자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T자 형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고 터널처럼 약간 아치형으로 만들어야 좀 더 견고하게 버팁니다. 아치 형태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분산해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사람이 이동하는 경로이고 이 위치가 사람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총 높이는 140cm 이상이고 총 폭은 170 정도 파주시면 좋습니다. 깊이는 안쪽으로 넉넉하게 2m 50 정도 파주셔야 되고요. 입구는 파낸 눈을 이용해 막아주시는 것이 좋고 가지고 있는 배낭도 함께 이용해 입구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숨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요. 군데군데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어 놓아 산소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밖에서 볼 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식표를 달아주면 좋습니다. 은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설동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만들어서 하룻밤을 지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만큼의 눈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밖으로 쉽게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잠든 사이에 눈이 계속 내려 뚫어 놓았던 숨구멍이 다시 막힐 수도 있고요. 백패킹은 내 집, 내 앞마당에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젓가락을 버리고 가는 행위, 소변이나 대변을 그냥 싸놓고 가는 행위, 음식물을 버리고 가는 행위, 단체로 몰려다니며 떠들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아진 장비만큼 백패커들과 등산객들의 의식 수준도 함께 높아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